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처음 인사드리죠. 먼저 제 이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홍남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거의 출발하면, 모든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 출발하면 거의 1년이나 잡으면 되는 거죠. 거의 물론 좀 빠르게 보시면 6개월 만에 할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 커리큘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담당한 민법이 어떤 과목이냐. 간단하게 민법이란 것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에 조금씩 영어 중심으로 수업을 들어갈게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민법 때문에 울고 들어가서 공법 때문에 울고 간다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초반의 공부는 민법 중심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공법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 이렇게요. 그럼 왜 민법이 먼저 출발이 돼야 되는 것이냐. 또 민법도 이렇게 표현하고 돼요. 민법이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모든 법자, 물론 부동학계로는 법이 아니지만 나머지는 다 법자가 붙었죠. 공시법, 세법, 공법, 중개사법. 모든 법학의 국어다란 말 표현해요. 민법이 모든 법학의 국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왜 그러는 거냐. 우리가 모든 법을 배울 때는 일상 용어가 아닌 법률 용어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법률 용어들은 우리가 쓰는 일상적 언어가 아니다. 그 법률 용어들을 어디서 다 가르치느냐. 민법에서 다 배워야 돼요. 마치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한글을 띄워야지만이 사회도 배우고 자연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듯이 이게 민법이 모든 법학의 국어다. 기억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모든 용어들은 모든 법학에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학자분들은 일단 민법도 출발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다른 법학을 천천히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민법이 모든 법학에 국어란 말을 썼지만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결국 공인중개 업무를 보겠다고 우리가 이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인중개 업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각종 토지 건물의 매매라든가 임대라든가 전세라든가 이 부동산 관련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런 토지 건물을 대지 몇 평에 대지 200 평에 건평 50평짜리 이런 토지 건물 매매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죠. 그럼 이제 민법적으로 이제 매매가 되려면 과연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 매매랑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계약이 성립하는 건가? 계약이 성립했다면 예를 들면 매도인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고 매수인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는가? 다 아시는 권리물을 배우는 거예요. 매도인은 약속한 날짜에 매매 목적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 위반되면 그 계약금 몰수할 수 있는 것이냐? 위반한 100을 상환할 것이냐? 이런 계약금 문제. 또 각종 특경 넣을 수 있죠. 조건 기한. 단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 저런 게 저렇게 하기로 하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또 잔금 치르는 날. 물론 이제 잔금 치르는 이행기라 부르는데 이행기에 매도인의 잔금 제국과 매수인의 매매 목적을 인도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교부를 서로 동시에 관계대로 한다. 아직 못 알아들어요. 같이 행하자. 누가 먼저 선행이 됐느냐 아니다. 각종 여러 가지 배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틀을 보는 거예요. 왜 민법부터 출발해야 되냐? 여기서 각종 용어들을 배워요. 여기서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의 합치다, 계약 책에서 가질 책임이다, 동시항변이다, 우연부담이다. 이 법 용어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면 민법에 따라서 완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토지 매매하려면 일단 여러분들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매도인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과연 이 토지 건물에 무엇이 저당이 얼마 설정돼 있는지, 압류는 잡혔는지 안 잡혀 있는지, 하자가 있는 부동산 아닌지 이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등기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등기법. 등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등기법이라는 법을 따로 우리가 2차 배운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토지를 매매할 때는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적도다, 임야도다, 토지대장이다, 임야대장이다. 그럼 그런 걸 배우는 것이 이제 여기 보면 지적, 측량 및 수량한 법률, 여기 지적법이라고 불러요. 지적법. 줄여서요. 이거 우리가 이제 공시법이다 하고 이제 2차에서 따로 배우죠. 그 다음에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 공법을 알아야 돼요. 농지법이 어떻고, 이 토지가 농지냐, 산림이냐, 또는 도시계획을 알아야 돼요. 용도지역이 뭐다? 뭐 이종지역이다, 근생지역이다. 과연 여기 토지를 매입했다면, 건물을 몇 평을 질 수 있는, 용적률이 어떻냐, 건평 질 수 있냐, 다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법을 모르고서는 토지는 보인 대로 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건축물한테 이 건축물이 과연 불법 건축물인지, 건축법에 따라서 정당히 지은 건축인지, 이런 건물에 하나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농지법, 산림법, 도시계획법, 예를 들면 뭐 건축법, 이런 걸 알아야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토지 건물을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데가 바로 공법, 부동산 공법에 이름 붙였죠. 그 다음에 현대사에서는요, 뭘 하나 매매했다, 부동산 매매했다, 세금 문제가 엄청 큰 문제예요. 세법을 모르면 안 돼요. 과연 이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 건지, 내가 3년 보유해서 얼마 올라서 매매해서 차이 나면 양도세를 얼마나 부는 지역인지, 또 양도세를 특례받은 이런 예외 좀 없는지, 또 받는다 몇 년을 보유했을 때 받는 건지, 세법을 모르고서는 부동산 중개할 수도 없고 거래할 수도 없어요. 세법을 알아야 돼요. 자, 봐보세요. 부동산 매매한다는 것은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고 뭐 매도인의 권리무가 어떻고 매수인의 권리무가 어떻고 계약금이 어떻고 하는 것은 민법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부수돼서 쭉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다 2차 과목들이잖아요. 2차 과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구마 줄기예요. 민법을 쭉 뽑아 올리면 그게 달려있는 고구마들이에요. 그럼 기본으로 뭐로 출발해야 돼? 일단 매매할 줄 아는 민법도 출발이 돼야지만이 그걸 도와주는 부수법도 쫙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의 공부는 민법 공부하는데 공부에 모든 양 절반 이상 써야 돼, 이렇게요. 그러니까 민법이 먼저 돼야지만이 다른 과목들 서서히 따라 올라온다. 그러니까 민법으로 출발하자. 근데 민법이 좀 왜 어렵느냐? 조금 어려워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난 민법 때문에 들어도 모르겠고 양도 많고 어렵더라.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 민법 쓰는 용어들이죠. 법용어죠. 이 법용어들은 모두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아니면 뭐냐?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이게. 일본말이란 뜻이에요. 왜 일본말이냐? 우리가 일본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우리 법은 원래 독일 법학이에요. 근데 독일 법학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통해서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럼 독일 말을 일본에 일본말로 번역한 거야. 그 일본말로 번역한 걸 우리가 음만 따다가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한자들이 아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보면요. 뭐 추정한다. 이거 한자들이에요. 추정한다. 간주한다. 예를 들면요.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이다. 악이다. 예를 들면요. 비진입표시다. 이런 용어들은 다 일본의 한자 용어예요. 자, 한자 뭐 하나 써보면요. 선이라는 거 하나 써볼게요. 선이, 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출발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많이 쓰는 용어들인데, 물론 한자를 쓰면 선이 이렇게 써요. 선이. 그럼 우리도 한자를 할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 그러면 착한 뜻, 좋은 마음. 이게 우리식 그 해석이라고요. 이게 한자 뜻이니까. 근데 일본말은 선이가 그 뜻이 아니에요. 한자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자를 읽을 줄 안다 해서 뜻이 들어오질 않아요. 선이란 말은 일본말로 몰랐다. 나는 전혀 몰랐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 하나 사는데 이 물건이 절도품임을, 작물임을 나 몰랐다. 모르고 사면 선인을 매수했다. 나 알아요. 뻔히 알아. 이건 작물이야. 누가 도둑질한 물건이야. 알면서 매수했다. 그럼 악이. 알았다 그러면 악이. 우리가 악이라면 악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뜻을 보면 예를 들면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게 한자 읽을 줄 알아서 악한 마음,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악이는 알았다. 알고 매입하면 악의 매수인. 전혀 모르고 매입하면 선의 매수인. 자, 다 이런 것들이 일본 한자 용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루 이틀 될 문제가 아니다. 자꾸 이제 문장 수계,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우리 영어 수거를 막 외운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문장을 자꾸 읽어가면서 문장 속 수거 익혀지듯이 이 용어들이 여러 가지 민법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자꾸 반복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 뜻이 익혀져야 되는 거지. 국어사전 풀이하듯이 쭉 갖다 놓고 100문제 갖다 놓고 용어 100개 갖다 놓고 1분씩 외워서 1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민법은 더디다. 초반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쓰여 있지만 이건 다 한글들이에요. 뭐 권리다, 의무다. 예를 들면요. 권리 능력. 다 이게 한글이지만 한글이 아니다. 일본식 한자다. 이 한자 용어를 음만 따다 우리말로 읽은 건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용어랑 전혀 다르게 읽히는 게 많다. 그래서 일단 용어를 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민법에서 배운 용어들은 여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세법을 배우든 공시법을 배우든 공법을 배우든 이용에 다 나와요. 권리 능력, 의사 행위 능력. 그럼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일단 민법에서 국어를 마스터해야 되는 거 이렇게요. 자,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민법이 이래서 어렵기도 하고 일본식 한자어가 오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모든 법학의 용어든 민법 배운 용어를 갖고 쓰기 때문에 일단 민법부터 출발하자. 결론 두 가지 냈어요. 또 민법이 매매할 때 보면 아까 등기도 봐야 되고 대장도 봐야 되고 지적도 임야도 도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법 문제 봐야 되고 다 민법 딸려 있는 문제잖아. 민법부터 출발하자. 자, 두 번째 우리는 시험범위라는 게 있어요. 민법 시험범위. 그럼 모든 민법이 다 시험범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법이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이에요. 그런데 민법이 총 조문수가 1118조문이에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 물론 이 이후에 민법이 두세 군데 몇 군데 개정은 됐어요. 그래서 틀은 이거예요. 그럼 60년이면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이미 60몇 년이 됐죠. 62년이 지났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는데, 그러니까 민법은 총 5편이에요. 5편이라 불러, 5편. 우리나라 민법이요. 먼저 민법 총칙이란 파트가 있어요. 총칙. 근데 이제 우리가 저런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이 법학자들은 단어를 줄였어요. 총칙 그러면 이게 뭐예요? 총칙. 이걸 줄임말 총규칙. 총규칙이다.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총칙이라 불러요. 그럼 무슨 말이냐? 민법의 모든 총규칙이라는 것은 민법 총칙에서 앞으로 배울 민법들의 용어를 정의를 내려요. 대리란 무슨 뜻이다. 무효란 무슨 뜻이다. 예를 들면 복대리란 이런 뜻이다. 의사편 이런 뜻이다. 앞으로 민법 쓰게 되는 모든 용어들을 정리해 놓은 곳이에요. 여기가. 용어 정리한 개념. 어떤 민법 어떤 개념이라든가 학문적, 이 학문적 어떤 기초라든가 이런 걸 이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법 총칙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이거는 중개 실무에 많이 필요한 데가 아니라 뭐랄까요? 이 민법에 대한 철학적 바탕이랄까요? 법대 학생들 굉장히 중요해요. 법대 학생들은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많은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많은 법을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철학적 이념이라든가 학문적 그 논리라든가 중요하지만 중개법 볼 때는 우리는 왜 민법 공부하는 겁니까? 중개법 볼 때 필요한 민법 지식을 배우자는 거지. 법대학생처럼 체계적으로 무슨 논리를 배우자는 데 아닌 거예요. 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학문적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민법 총칙이 예를 들면 1조부터 이게 184조까지 185개 조문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의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한 파트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란 파트도 우리 중요한 시험의 전법의 시험범위가 아니라 총칙 중에서 우리는 103조, 예를 들면 103조 반사질서부터 조건기한, 예를 들면 160조까지 여기만 시험범위예요. 여기만. 이 한 파트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파트인데 여기서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총칙 10문제가 나오는데 모두 법률행위 한 파트 여기서 10문제를 우리가 테스트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가는 거냐. 여러분들 기본서를 받으시거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 기초서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민법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출발하는 거야. 시험법에 속하는 부분만. 그럼 1조부터 102조까지 시험범위가 아니잖아요. 시험범위가 아닌 것을 선생님이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첫 페이지를 열면 처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교재 어떤 교재 첫 페이지를 열면 거기 처음이잖아. ABC부터 시작해서 영어 배우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이 아니라 중간이라는 거, 중간. 이미 102조간 배웠잖아요. 중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중간까지 배우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까지 184조까지 있으면 또 여기는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법도 한 파트만 배우고 다음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배워서 중간까지만 배우고 건너뛰면 이게 체계가 없지. 같은 어려운데 법학이. 이걸 배우다 보면 이렇게 이제 요 얘기가 나오니까 요 얘기가 나오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없잖아요. 또 이걸 배우고 나서 이게 어디에 써먹는 거지? 뒤를 연결 또 안 하잖아요. 한 파트. 근데 건너뛰어요. 어디 가느냐? 두 번째가 이 물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물권법. 물권편이라 불러요. 근데 물권법이라 불러요. 자, 이 파트를 건너뛰어요. 이 물권법은 어떤 파트냐? 사람이 이 물건에 가진 사람과 물건과 관계야. 사람이 어떤 물건에, 물건에는 물론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말을 바꿔서 사람이 동산, 부동산 갖고 있는 재산적 권리를 물건이라 불러요. 물권리.
이 건이란 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물건, 뭐 채권 많이 쓸 거예요. 뭐 소유권, 뭐 전세권 많이 쓸 용어들이에요. 근데 건이라는 얘기는 항상 이거 줄임말이에요. 이 학자는 뭘 줄여 이렇게요. 소유권, 소유 권리, 물건, 물권리, 채권, 채권리. 그 권리를 줄여서 우리 뭐라 부른다? 건이라 불러. 이 말 쓰지 않고 건이라고요. 물권리. 사람이 물건에 가진 재산적 권리를 물권편이라 불러요. 그러면 여기 많이 들은 얘기. 어떤 사람이 어떤 토지 건물에 소유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물건이에요. 그런 권리가 있으면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요. 자, 물건 관계.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185조부터 372조까지 188개 법조문이 있어요. 188 법조문이 있는데 물권법은 비교적 거의 다 배워요. 예를 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면 하나 제외하는 게 질권은 제외한다. 질권이라는 게 질권. 질권은 제외한다. 질권이 뭐냐면요. 전당포 가서 시기와 막견으로 돈 빌리는 게 질권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견을 시기를 질물이라 부르고 전당 받을 시를 질권자라 부르고 그 시기와 막견 돈 빌리는 사람 질권 설정자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사는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중개 보면 전당포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걸 뺀 나머지는 다 시험 범위예요. 물권법 비교적 많이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중개업과 주로 물건이에요. 중개업의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을 다루는 겁니다. 소유권 넘겨주기도 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하고 저당을 잡히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 중개업의 주 대상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자체가 바로 물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에 가장 필요한 지식이 바로 물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여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물권법 문제는 보통 요즘 출제 경향이 15문제 나와요. 또 이 물권법은요, 비단 민법에서도 출제율이 가장 높지만 이 물건을 알아야지만 2차 과목인 공시법이에요. 등기법. 이 등기법도 배울 수 있고 또 2차 이제 중개실무라는 게 있어요. 중개실무. 이 중개사법이 물론 중개사법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지만 40면 나오는데 그 중에 약 8문제 정도는 이 중개실무라는 게 나와요. 중개실무. 이 중개실무라는 걸 시험 보는데 중개실무는 주로 이 물건에 관련된 문제를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권법은 비단 민법 15문제지만 이렇게 다른 법 미친 영향이 커서 얘는 15문제가 아니라 25문제짜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제 민법을 4파트를 배울 거예요. 민법 총치, 물권, 계약법, 민사, 특별법 4파트를 배울 건데 민법에서 15문제 물론 출제률이 높지만요. 다른 법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물권법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25문제짜리다. 다른 법도 다 맞힌다. 민법을 알면 이건 그냥 주워 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할 건 물건이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에는 채권법이란 거예요, 채권법. 채권 편이라 불러도 되고, 채권법이라 불러도 좋고, 채권편이라 불러도 괜찮아요. 채권편. 채권이란 재산은 사람이 사람한테 가진 재산을 채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매도인이 매수한테 대금을 지급해달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차임을 지급해달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 내 돈을 갚아라.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재산을 채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권리가 많아도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건에 가진 재산은 물건, 사람이 사람에 같은 재산은 채권이라 부르는데 그럼 재산의 크게 2대 구분이에요, 이게. 재산 크게 2가지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들은 이따 배우면 굉장히 법적 취급에, 이 법적 취급에 이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물건, 채권은 좀 뭔가 법적 취급 차이가 엄청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면 따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 채권법은 예를 들면, 요게, 보통 몇 조문이 있느냐? 766조까지. 아니, 법적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185조부터 382조까지는 물건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채권법은 한 법조문이 거의 한 450개 넘어요. 민법총 지금 184조문이야. 그 중에서 우리 요거만 배우는 거, 요거만. 근데 이게 그럼 계약법이라면요. 이만큼이 이제 법조문이라면 계약법 요 중에서 우리는 계약, 총론, 매매, 교환, 임대차. 여기만 시험법으로 삼아요, 여기만. 즉, 계약법은요, 우리가 물론 10문제 나오는데, 전체 우리가 민법에 있는 계약 채권법 중에서 굳이 말하자면 퍼센트 말하면 한 5분의 1?
5분의 1 배우고 5분의 4는 안 배워요. 그러면 전체가 있는데 어느 법학의 5분의 1만 갖고는 그 법을 안다고 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냥 운전면허 학원 가서 운전면허 따는 게 목적이지. 운전을까지 잘하려고 그러면요. 그 욕심이라는 거. 운전면허 딴 다음에 완전 뭐 주행 연습하고 하면서 서서히 그냥 운전하는 거지. 일단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이해되고 안 되고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특히나 계약법은 시험법에 속하는 게 굉장히 작아요. 그럼 이빨 뽑듯이 필요한 부분만 배우는 거야. 이렇게요. 그 다음에 민법에 들어가면 여기 총칙이 있고 물건이 있고 채권이 있고 여기 이제 친족법이라는 법이에요. 친족법. 민법, 대한민국 민법 어떻게 돼 있나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족은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누구와 누구는 배우자다, 혈족이다, 반계다, 전속이다. 예를 들면 2촌지간이다, 4촌지간이다. 대한민국 친족이면 어디까지냐? 상속은 몇 촌까지 받을 수 있느냐? 결국은 누구와 누구 몇 촌 관계다, 반계다, 전속이다, 직계다, 인척이다 하는 것들이 사람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시험법이가 아니라 전혀 배우지 않아요. 또 하나는 상속법이라는 거예요. 상속법.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죽은 사람의 그 재산을,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상속법이야. 근데 여기는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논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민법은, 우리 대한민국 민법은 총 1118조가 돼 있는데 5편 구성되어 있다. 민법 총칙, 물권법,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표가 있다. 이 중에서 이건 시험방에 논하지 않고 또 나머지도 전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개업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발췌해서 군데군데를 배운다. 사람을 따지면 이빨 뽑듯이 중간중간 배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필요한 우리가 60점이요. 우리가 60점이면 6점이 한다고 60점에 가르치진 않아요. 한 80점 정도 맞을 수준. 이 정도까지면 부분만 우리가 발췌해서 배우는 거지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당연히 선생님 설명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건너뛴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발췌한 그 부분을 듬성도 접근해야 된다는 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또 양도 많아요. 이렇게요. 자, 여기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민법을 정의하자면 이렇게 5편에 되어 있다는 말도 있지만 민법이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를, 이 관계를 규라는 법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면 좋고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민법은 사람이 재산, 사람의 재산 관계, 그런 다음에 요거를 친족 상속을 가족법이라고 해요. 가족법. 사람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라는 법입니다. 라고 정해도 좋아요. 그 중에 우리 시험법인은 중간을 건너뛰어서 민법 총칙도 앞으로 모든 민법을 배울 때 어떤 개념을 정의 내리고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총칙인데 그 총칙 전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딱 중간 배움만, 딱 한 파트만 배운다. 그 중엔 우리는 법률의 한 파트만 배우는데 요 파트 하나면 시험법이에요. 법률에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볼 때 학문. 이건 아까 체계적으로 본 거고요. 민법은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민법을 뭐라 정의할 것이냐. 민법은 사람의 행위를 다루는 법학이다. 행위. 보통 행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의 행위에 많은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한테 불법 행위 저질렀대. 불법 행위. 그러면 민법이 개입해서 이제 뭔가 이 권리무관계를 규례해요. 야, 그 사람 위법 행위했대. 그럼 민법이 또 개입해서 사람 사이 누군 권리를 어떤 의무를 누구를 규제를 막 준다고 이렇게요. 위법 행위했대. 또는 어떤 사람이 신분행위 했대. 혼인하고 약혼행위 신분행위예요. 신분행위. 혼인하고 약혼하고 입양하는 신분행위 했대. 또는 예를 들면요. 법률행위 했대. 그 사람 준법률행위 했대. 다 이게 행위에 몇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사람의 행위는 많은 행위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사람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뭔가 민법이 개입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권리무관계를 주려고 그래요. 이 많은 행위 중에서 우리 시험법인은 이 모든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법률행위나 행위 하나만 시험법이다. 나머지는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는 봤지만 전혀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다는 코끼리 앞다리 하나만 시험법이야. 앞다리만 만지는 거 앞다리만. 원래 민법이 굉장히 방대해갖고요. 예전에 지금은 노스쿨이라고 그러지만 변호사 시험 보는 게 사법고 있을 때는
많은 법학 중에서 민법 공부가 끝나면 모든 법학 공부의 3분의 1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시간표는 똑같이 한국사 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있지만 늘 빠지지 않는 게 영어 수학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이 민법 중요 시험에서는 이 민법을 영어랑 수학 합쳐놓은 점이야. 합쳐놓은 정도 양이다. 그 정도 비중 차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총 중요 공부 6과목이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합격생 분들이 내가 중개사를 합격했는데 전 시간을 놓고 볼 때 내가 시간 투자한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민법, 부동학개론, 공법, 중개사법, 등기법, 세법을 따로 나누는 거 세법 있지만 아마 민법 공부하는데 내 중개사 공부 전부의 절반을 쓴 것 같아. 그래야 좀 이 바란스가 맞는 거예요. 그만큼 민법은 한 과목이지만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 합친 거라 생각하셔야 돼. 그런 시간을 투자해달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시험범위예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총칙이. 나머지는 시험범위에 배우지 않는다. 법률가 무슨 뜻인지는 가면서 볼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한두 가지 기초를 볼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전 서론 파트는 끝났고,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서 이제 많이 쓸 용어들이에요. 먼저, 이 자체가 처음에 나오진 않지만 권리의 주체란 말을 많이 써. 권리의 주체. 그 권리의 주체란 말이 뭐냐? 과연 누가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냐? 어떤 사람이 그 주체예요. 누가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냐? 민법은 아무나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법은 자연인, 우리 같은 자연인, 우리 같은 인간을 자연이라 불러요. 또 하나는 일정한 단체지만 법인들께 하는 법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법인. 등기라면 이 법인이라는 사람 딱 2명이에요. 이 2명만 남한테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 의무를 가진 자기 권리의 주체라 부르는데 자연인, 법인만 남한테 소유권도 갖고 전세권도 갖고 저당권도 갖고 채권도 갖고 물권도 갖고 제 권리 줄임말이잖아요. 자연 법인이 아니면 상속권 무슨 재산권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딱 2명이에요. 그 권리 주체라 불러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권리 주체다. 아직 기억하세요. 자연인과 법인이 아니면 남한테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 소유권도 전세권의 권리도 저당권의 권리도 이 2명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 또 사람 중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3가지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의사 능력이 있고 하나 옮기면 이제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능력 3가지. 그러면 자, 이제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 능력. 민법에 능력이 3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물론 학문적 용어예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는데 이 권리 능력은요. 남한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 권리 능력이 없어서 권리를 못 가져요. 소유권, 소유 권리니, 상속 권리니, 이거 못 가져요. 아무 권리 가질 수 없어요. 권리가 자 누구냐? 쉬운 얘기하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가 주체된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생존이, 우리 같은 자연인으로 얘기하면 출생부터 사망까지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생했는데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은 소유권이 있다, 인격권이 있다, 이런 권리 없어요. 이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사망한 사람은요,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권이야. 이건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이야. 그걸 우리가 그냥 도덕적 쓰는 거지. 죽은 사람은 권리를 못 갖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소유권이야, 죽은 사람의 재산권이야. 그런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만. 살아만 있으면 다 권리는 건 있는 거예요. 살아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죠. 살아만 있다면요. 두 번째, 이게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이야. 두 번째 능력인 전 의사 능력이에요. 살아있다면 이건 다 있는 거지. 통과됐어요. 두 번째 통과되는 건 뭐냐? 의사 능력. 의사 능력 뭐냐면요. 자아 능력이라고 해요. 자아 능력. 다른 말로 변별력이라고 해요. 변별력. 사람이지만 자아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자아 능력 없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말하는 의미도 행동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완전히 심하게 오셔갖고 말하는 의미도 행동 안 봐도 몰라요.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한 유아들, 2-3살짜리 아이들 자아 능력 없다 봐야 돼. 걔들도 옹알이 하고 말은 할 줄 알지만 그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의미도 파악할 수 없는 능력이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자기가 말하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말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의상이 있다. 근데 의상이 없다면 의사 무능력자라 불러. 이게 있다면 이게 없어요. 자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의사 무능력자라 불러요. 그런데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이다 배우면 이것은 다 무효이다.
무효란 말 처음 썼어요. 어떤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자능이 없는 치매 걸린 노인네가 유아가 도장 찍었어요. 유아 사겠다 얘기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뭐다? 무효이다. 이게 있어야지만이 그 법령의 계약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사는 있더라. 자기가 말하는 능력, 이해할 능력 있더라. 여기서 걸려버리면 뭐 이미 이거 걸려버리면 뭐 이렇게 논할 필요 없는데 이건 있더라. 마지막 따져야 될 게 뭐냐? 행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면 다음 따지라는 게 이거고 이게 있다면 이걸 따지러 가야 돼. 다시요. 행위 능력은 자기가 말하는 정도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바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판단력이 미숙해요. 말은 할 줄 알아. 지가 말하는 의미도 파악할 줄 알지만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 보는 판단이 미숙하다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 판단력이 미숙한 사람들을 이건 있는 거예요. 의사능력은 말하는 의미를 파악할 이런 사람을 예전에는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에서 이 말을 많이 썼어요. 무능력자. 야, 돈 좀 빌려줘. 야, 나 좀 무능력자야. 말하지 마라.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뭐라 부르냐, 법률용어로. 예전에 이렇게 불렀던 용어를 제한 능력자다 그래요. 판단력이 미숙한 사람. 자능력은 있지만, 이건 있지만 판단이 미숙한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민법에는 이 제한 능력자를 딱 3명을 규정하고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미성년자. 만 19세가 성년이에요. 그냥 만 19세가 안 된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이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 개시성 받은 사람. 시험법이 아닌데 그래도 피성년, 후견, 개시 뭐냐면요. 우리가 좀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어릴 날 때부터 전응아예요. 그래서 말은 할 줄 알지만 좀 미숙해요. 법원한테 신청해야 돼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선고 내려주세요. 그럼 법원이 선고를 내려요. 그러면 이제 제한 능력 되는 거야. 또는 한정, 후경에 선고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냐면 정신 오락가락 하는 거야. 정신 들어왔을 때 말정해. 그다음 그럼 뭐랄까 정신병 걸렸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조울증이 심해졌을 때는 정상이 아니야. 정상 돌아오면 또 정상이 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럼 법원에 선고를 내려요. 이런 사람들을. 선고를 내리면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3명을. 이 제한능력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해요. 그냥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핸드폰 하나 산 것도 유효해요. 일단은 유효한데 뭐 할 수 있냐면 이 부모 쫓아와서 얘들의 행위는 제한의 행위는 없었던 일로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한다. 언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능력 권위가 없어버리면 다 무효. 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들 핸드폰 산 거 일단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람 능력 3가지 분류하는 거.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여기 시험법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많이 쓸 용어들인데 이걸 직접 묻지는 않아요. 여기 시험법이 들어왔더라면 굉장히 오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하지만 이런 데가 이제 앞으로 그래도 시험법 아니지만 많이 쓸 용어들이다. 자, 그런 얘기들이 쭉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 한번 재미삼아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권리변동이라는 파트가 있죠. 권리변동. 그러니까 권리변동이란 말이 뭐냐. 이 변동이란 말부터 봐야 돼. 변동. 이게 법률 용어예요. 변동. 맞을 거야. 한자를 쓰면 굳이 변동이다. 이렇게 변동. 그럼 이게 우리 한자를 읽을 줄 알고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변동 그러면요. 변화가 있는 거, 뭔가 바뀌는 거, 물리적 변화가 있는 거, 그걸 변동된다. 물론 그건 우리가 한자를 알고 국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법학에서 말하는 변동 그 뜻이 아니에요. 변동할 말만 나오면 무조건 이 3단을 줄인 거야. 이 3단을 줄여서 변동이라 불러요. 발생, 변경, 소멸. 3단을 줄여서 법학에서 뭐라 부른다? 변동이라 불러요. 그러면 권리변동 그러면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럼 물권 변동. 앞으로 말씀드린 물권의 변동. 물권의 변동. 그러면 제가 물권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물 가진 권리죠? 사람의 물 가진 권리의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채권 변동 그러면요.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변동이란 말은 이 3단을 쳐도 변동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럼 권리 변동 그럼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 뜻인데. 그러면 사람이 권리를 얻는 방법. 남한테 이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권리를 얻는 방법은 2가지예요. 법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권리를 얻는 방법.
권리가 취득된 방법은 딱 둘 중에 하나다. 이거 말고는 권리 얻는 방법이 없어요. 자, 권리를 얻는 방법에는 법률용어예요. 원시 취득이 있고 또 하나는 승계 취득이 있고 이거 말고는 권리 얻는 방법이 없다. 법학적으로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미 우리는 당황했어요. 원시 취득이니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보면 다 한글로 돼 있어. 한글 한자도 안 써놔요. 요즘은 한글로 돼 있는데 내가 한글 읽었어. 한글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한글이지만 한글이 아니에요. 이거 일본말. 중요한 명사들은 다 일본말이에요, 지금. 일본말을 그냥 한글로 써다 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굿모닝을 한글로 써줘요. 굿모닝. 이거 우리말의 영어예요. 영어인데 우리가 굿모닝 뜻을 아니까 한글로 쓸 때 아는 거지. 만약 영어에 굿모닝 모르면요. 읽을 줄 알아도 모르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지. 마찬가지 이 말들이 이런 것들은 다 뭐 우리가 말하는 조사니 부사니 하는 것들은 한글이지만 여기 보면 뭐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중요한 거 무슨 원시 취득.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권리의 주체, 뭐 작용. 이게 한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를 받으면 한글 써야지만 우리말이 아니라 다 일본식 한자 용어를 음만 따다 놓은 거구나. 자꾸 이걸 익혀야 된다, 가면서. 왜? 그들은, 우리가 영어 시험 보러 들어가면 뭐를 물어요? 영어로 시험 문제를 묻지, 한글로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찮고 싫어도 선생님 쉽게 가르친다고 그냥 막 법용어 아닌 거 가르쳐요. 예를 들면, 뭐 법대로 하자. 뭐 법대로 안 하는 거. 뭐 법대로 안 하는 건 임의 규정. 법대로 하는 건 강의 규정. 너무 쉽게만 가르쳐버리면 시험장 가면 법대로 하는 거 고르시오. 법대로 안 하는 거 고르시오.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은 강의 법규를 고르시오. 이 법규를 고르시오. 그러니까 영어 시험 보면 영어를 묻듯이 법학 시험 보면 법학 용어를 묻기 때문에 귀찮아 자꾸 써야 되는 거야. 그 쉽게 간다고 선생님들 너무 쉽게 그냥 편법으로 가르쳐버리면 이해는 될지언정 시험장에서는 그런 용어를 안 만난단 말이에요. 자꾸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일본 말인데 자,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원칙이란 타인의 권리 보세요. 타인의 권리에 의하지 않고 얻는 취득이다. 이 얘기는 이 세상에 없던 권리를 내가 최초로 내가 권리를 처음으로 만들었어. 없던 걸 최초로 만들어버리면 원시했다는 거야. 물론 한자 한번 써보면요. 이런 건 이제 안 써요, 앞으로. 이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이게. 일본말로 독일말을 이렇게 번역해서 원시특이라고. 근데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니까 이거 우리가 만들 때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갖다 써버린 거 그대로요. 그럼 법률학자들이 60년대 법을 제정할 때 원시특이다. 권리를 최초로 만드는 거. 처음으로 권리를 만드는 거. 이렇게 써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시특했다. 이거 쓴단 말이에요. 이 법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원시특 이 세상 없던 걸 처음 만든 거다. 남의 권리에 기하지 않고 내 최초 권리를 만들어버리면 원시특했다 불러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건물의 신축. 자, 내가 내 땅에 내 돈 들여 건물을 신축했어. 뭐가 처음으로 권리가 취득되냐? 소유권이요. 건물 소유권은. 이 세상에 없던 소유권 내가 만든 거지. 누구 소유권 물려받은 거 아니잖아요. 건물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권리를 원시 취득했다 부르는 거야. 권리 내가 처음으로 만들지 못하면 내가 권리 최초로 만들어야 된가? 그럼 원시 취득했다는 거야. 만들지 못하면요. 승계권 남용을 물려받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토지 건물에 소유권이 있었어요. 토지 건물 소유권이 있었어요. 그건 내가 5억에 샀어요. 대금 치르고 얘 소유권 내가 물려받아야죠. 그러면 남의 걸 승계책이란 남의 걸 물려받는 거야. 그러면 승계책이란 타인의 권리, 남의 권리 여기서 타인의 권리에 말로 쓸 때는 타인의 권리에 기해서 남의 권리에 기해서 내 권리가 생기면 승계취득. 남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내 최초 권리를 만들려면 원시했다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승계취득이라 불러요. 남의 걸 물려받아야지 어떡합니까? 내가 매입했다? 그럼 얘 소유권 내가 물려받는 거야. 대금 치르고요. 그러면 소유권은 뭐였다? 이 부동산 소유권을 내가 승계취득했다 부르는 거야. 남의 권리 물려받으면 승계취득. 전세의 권리 물려받으면 승계취득. 남의 걸 기하면 내가 최초 만들면 원시취득. 일단 이 용어는 봐주세요. 나머지 용어들은 아직 안 봐. 좋아요. 자, 그렇지만 일단 권리 소멸이라는 것도 있는데 소멸에는 이 절대 소멸이란 말이 있고 상대 소멸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민법 배울 때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란 말이 많이 써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항상 절대적이란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좀 민법이다 보니까 뭐 갑을병이 나오겠죠. 갑이건 을이건 병이건 정이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가 효과가 있으면 절대 효과. 딱 특정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으면 상대적이란 말을 써요.
그럼 권리 소멸, 절대 소멸하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권리가 다 없어지면 권리의 절대 소멸. 오로지 내 입장, 다른 사람 입장은 권리 소멸 아니고 오로지 내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면 권리 상대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 소멸, 상대 소멸. 자, 이런 용어들은 그렇게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앞으로 많이 쓸 건데 뭐 한 번에 이렇게 해도 잘 안 들어와요. 원시드, 승계치드, 절대 소멸, 상대 소멸. 이렇게 자꾸 이제 가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제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 법률이라는 말은 앞으로 많이 쓸 용어들이에요. 이 법률행위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 뭐 학문적으로 보면 너무 어렵지 뭐 일정 효과를 발설 목적으로 한 한 개 또는 수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정의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지금. 한마디로 법률행위는 사회생활 할 때 이걸 법률행위다 보면 돼요. 법률행위는 앞으로 이제 남과 만나서 각종 계약 맺는 거. 이 계약 맺는 행위가 법률행위라 보면 돼요. 매매 계약을 맺건, 임대 계약을 맺건, 돈 빌 계약을 맺건. 법률행위가 당분 어떻게 쓰자? 각종 계약 맺는 거. 이제 계약을 맺으려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서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또 의사가 일치돼야 되고, 어쨌든 법률행위라면 각종 계약 맺는 걸 법률행위에 푼다. 매매 계약, 임대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돈 빌린 계약. 그 돈 빌린 계약 소비대차 계약이라 불러요. 각종 계약 맺는 걸 법률행위에 푸자. 근데 우리는 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이 자유의 원칙이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예요.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자, 우리가 자본주의 선택했잖아요. 국가 개입하잖아요. 뭐 어떤 부동산 얼마 이상 팔지 말아라, 얼마 이상 사지 말아라, 임대계약, 임대차 계약은 차임 얼마 이상 받지 마. 모두 자료 평등 너희들이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서로 의사표시해서 원하는 대로 매매계약 원하는 대로 임대계약 맺는 거지. 국가 개입하지 않잖아요. 국가 개입해버리면 이게 자유가 아니야. 내 자유를 안 줘요. 그냥 공산주의야 그거는. 절대 쌀도 한 달에 2감에서 하면 안 된다. 1년에 쌀 10감에서 팔면 안 된다. 이거 공산주의잖아요. 우리 뭐든지 자유롭고 평등 너희들이 내가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뭐해서 의사표시해서 네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대로 각종 계약을 맺어서 법률행위 통해서 권리무 관계를 니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거 개입하지 않겠다. 법률행위 자유원칙, 계약 자유원칙. 이렇게만 보시면 돼. 자, 여기까지만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법용어들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